절정 시작할게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언제였냐면 그날 오전에 권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고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아내는 수술을 했던 그날이었겠죠. 하지만 권씨는 내가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강도짓을 하게 된 거죠.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술도 보였다. 흉기도 있고요. 술 냄새도 났어요.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그날 밤 강도가 들었고요. 그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났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크지 않아요? 나는 일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내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그래서 칼이 덜덜덜 떨리고 있다. 이렇게 떨리고 있다는 것은 수전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있다는 거겠죠.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찌르고 싶어서 찌른 게 아니라 떨려가지고 그랬던 거다라는 거죠.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강도답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무척 모자란다. 그 강도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덜덜덜덜 춤을 추는 칼을 든 모자라는 강도였다.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챘다. 진탕 마신 술로 용기를 냈을 텐데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했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춤을 춘다라는 것은 강도짓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간접 제시예요. 성격을. 근데 보기 좋을 만큼 큰 눈 여기까지는 간접 제시예요.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착하게 타고났다라는 것은 직접 제시죠. 그래서 그 강도의 성격을 모자란다, 착하다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는 부분, 위아래로 덜덜덜 춤을 춘다라든지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라는 것은 간접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도가 자기가 해하려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주계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주체와 객체가 서로 뒤바뀌었다. 술로 간을 끼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동호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탈락이다. 그 사람은 간이 너무 작아서 술로만 먹어도 강도짓을 못할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정 3입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참 희한한 강도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일이 수월할 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도는요 어설퍼요. 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침착해요.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오히려 충고까지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 상황이죠.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난 덧붙였다. 현금은 별로 없어요. 돼지 저금통 있고요. 장롱 서랍 속에 돈이 약간 있어요. 알아서 챙겨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질도 조금 내봤습니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충고합니다.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강도는 결심을 했다는 듯이 화장대 쪽으로 갑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강도가 구두까지 벗고 오는 강도는 없잖아요. 이렇듯 굉장히 그 신발 쪽, 구두 쪽에 구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다리를 떨고 있고요. 부주의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설프니까. 동준이의 발을 밟았대요. 동준이가 칭얼거렸어요.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었다. 강도가요, 굉장히 천성이 착한가 봐요. 발을 밟은 아들을 낄까봐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착한 천성을 보여주고 있죠. 착한.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렸고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벤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는 내 위치를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참았대요. 강도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강도의 모습을 애교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심지어 뭘 하냐면 식칼도 떨어뜨려요. 연장을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오히려 내가 강도에게 칼을 건네주는 모습이죠.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겁에 질렸고요. 후다닥 칼자루를 낚아채고는 다시 멱살을 잡았죠. 그는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칼을 돌려준 걸 후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식칼을 옆구리 쪽에 차고 몹시 자존심 상한 표정이 되었다. 내가 그를 보면서 굉장히 겁도 안 먹고요. 웃으려는 걸 꾹 참고요. 그런 것을 권씨도 느꼈겠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했다라고 합니다. 절정사.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빈정거리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집에도 제대로 된 물건도 하나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니?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죠.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라고 하죠.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들어왔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나는 강도를 안심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요,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요, 강도의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감해주고 있어요. 식구에게. 식구가 누구 아프지 않나요? 혹은 비지에 몰리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밑으로 가득 찼다. 붕괴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요, 정체가 탄로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술 냄새가 풍겼고요. 그리고 그가 허둥지둥 끌고 나가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다. 그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난 지금 짐작하고 있죠. 애당초 의도했던 바는 뭐예요? 안심시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했던 내 의도와는 달리 내 방법이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낭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내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죠? 우회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널 도와줬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말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권씨,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왜냐면 오전에 나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심하게 받았죠. 그런 이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또 아끼고 있죠.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고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간 다음에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엄격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갔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굉장히 어설픕니다. 심지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 그 강도가 권씨라는 것을 확실시 할 수 있겠죠.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잖아요. 내일은 권 씨와 오 씨로 만나야 되는데 문간방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강도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고 배려하고 있어요. 내일 만나야 되니까.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갔다. 차마 문간방으로는 못 들어가고 대문으로 나간 거죠. 비틀비틀 걸으면서 상체를 뒤틀어 나를 향해서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아까 나의 학교에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을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체가 탄로난 거죠. 대문은 저쪽이라고 했던 나의 배려는 내 생각에서는 배려였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설픈 배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모른 척을 했었어야지. 간섭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조편으로 자진해서 갔다. 마지막 절정 5번입니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가 곧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에는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했다. 권씨 대신에 아버지 역할을 계속 대신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직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하나도 없다. 권씨가 실제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얘기했다. 내가 권씨를 도와주었다라는 말은 대신했다. 아내가 뗄 염려는 없어. 전셋돈이 있으니까 라고 내가 말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아내가 물어보지만 끝내 강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내가 배려한 거죠. 저쪽이 대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채 집을 나간 권씨. 대문이 저쪽이라는 말에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체가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고학력자다 라는 자기의 자존심을 계속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네, 결말 부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도 가봤더니 권씨가 발걸음한 흔적도 없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귀가하지 않았고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빠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사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떳떳이 나를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권씨를 다음날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하려면 나는 그가 끝까지 그냥 강도였고 나는 그가 권씨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나의 배려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 일 없던 듯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에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저기가 문이라고 대문이 저쪽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계속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구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닫혀있으면 자존심은 높고 안심해도 좋고 그때 그가 만약에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은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질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새끼들을 보고 도피했을 것이라고도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자기가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굉장한 치욕스러운 오 선생이 나를 굉장히 경멸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두의 지금 상태가 나와 있는데 구두의 손질 정도가 자존심이라고 지금 아예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구두의 상태가 권씨의 상태인 거야. 구두가
권 씨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분신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 씨의 상태, 즉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가장 소중한 물건이자 그에게 자존심에 해당하는 구두의 내용이 작품 본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결말 두 번,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빵을 샅샅이 뒤졌다. 드디어 문간방에 들어가 본 거죠. 방을 내준으로 밝은 낮에 처음 들어가 봤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이불, 그 다음에 쌀을 익혀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굉장히 단촐한 세간들이 집안 살림살이가 매우 조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바로 구두이다. 집도 단칸방이고 매우 작은데 그곳에 몇 점 도구들밖에 없는데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그것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장롱이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있었다. 가장 좋은 위치에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6켤레가 닫혀 있었고 그 다음에 3켤레가 먼지를 덮고 있었다. 총 9켤레인 거죠. 모두 10켤레인데 7켤레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신을 한 주일을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그래서 7개를 닦아서 7일 동안 신고요. 3개는 먼지를 덮었었다라는 거죠. 잘 닦인 7 중에서 하나는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10켤레 중에 9켤레밖에 없다라는 것은 한 켤레를 신고 주인이 나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이제 좀 경찰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매일매일 이순경이 나한테 와가지고 권 씨는 전과자이고 그를 감시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오 선생이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감찰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전화를 건 거죠.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그래서 전화를 불러서 이순경이 권 씨를 찾았는지 아니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짓고 있죠. 그래서 9켤레 구두만 남기고 행방불명이 된 권씨라고 나와 있는데 권씨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의 내용 해석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